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군주도 중요하지만 군주를 보필하는 정승이 어떤 사람이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처럼 사대부를 중시했던 때는 정승이 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때로는 왕권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정승을 쓰느냐가 나라를 좌우했고 정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운명이 좌우됐습니다. 오늘 특검에 다시 출석하는 한덕수를 보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국무총리를 했던 자가 어떤 마음으로 국정에 임했는지 생각해 보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에는 관심 없고 허구한 날 술이나 처먹으면서 밥 먹듯이 지각을 하고 국정을 소홀히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간언을 하든지 아니면 나라도 제대로 해야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먹어야 마땅한데 그런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리를 누리는데 급급했던 자 아닙니까? 더구나 말도 안 되는 내란을 일으키는데 뜯어 말리기는커녕 깊숙이 개입하고 나중에는 그런 짓이 들통날까 봐 대선 후보까지 되려고 획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보다 더 나쁜 자입니다. 오늘 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자들이 우리 역사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엄한 단죄와 함께 역사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 만나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 정어리몰에서 이번에 준비한 소곱창 구이 세트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요. 소곱창, 소막창, 소대창을 모두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모둠 구이 세트입니다. 이번에 특제 소스로 잡내를 싹 잡아서 집에서 아무런 손질하지 않고 바로 구워 드시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세트인데요. 정말 맛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정어리TV 8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면서 28,080원 판매가 맞추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곱창 3종 세트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80 디퓨저 우리가 한정판으로 만들었는데 아직은 수량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광복 80주년 정어리TV 80만 기원하면서 만든 디퓨저인데요. 이번에 의미를 담아서 8,080원에 무료 배송하니까 집에 안방에도 두시고 거실에도 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주 뜨겁게 사랑해 주신 덕택에 쿨썸머 이벤트로 준비했던 정어리몰 손선풍기 수량은 어제부로 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사랑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전에 어제까지 주문하셨는데 선풍기 못 받으신 분들은 정어리몰에서 다 정리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뒤에 아주 푸른 하늘이 근사하지요. 아래는 호수인데요. 저희 카페에 권상님께서 올려주신 사진 오늘 저희가 배경으로 깔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이제 저 산 뒤에 숨어 있는 가을이 조금씩 저 구름을 타고 넘어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토요일이 처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가을이 오겠지요. 바다향기님 지금 댓글창에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우리 정어리 100만 가려면 80만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바다향기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 79만 7,348분이네요. 예. 구독 꼭 누르고 안 누르신 분들은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뚜기 가수 정규리TV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아따 함께하면 다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하면 다냐 이런 말입니까? 함께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 아침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진에너지 김진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에너지 건투. 오늘도 에너지 넘칩니다. 김진 에어컨 이제는 에어컨 끌 때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좀 꺼야지. 이제. 비축했다가 이제 에너지로. 근데 이제 특검이 할 때까지는 켜야 돼. 특검 기간 연장해야 되죠. 연장해야죠. 예, 연장해야 법을 바꿔가지고. 겨우 3개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특검을 못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부족하죠. 예.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먼저 한덕수 전 총리 48일 만에 다시 소환이 됐는데 지금 이제 특검 조사를 받고 있죠. 내란 관련된 내용인데 그 전에 이걸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검찰이 검진법사 압수수색할 때 찾았던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비닐 포장도 안 벗긴 5천만 원짜리 현금 다발 발견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띠지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띠지를 보면 추적해 보면은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이런 게 다 나올 텐데 그거를 검찰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적이 있나요? 이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왜 합니까?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감찰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단체 아닌가요? 아니 정구승 변호사님 이걸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저도 좀 의아했던 게 관봉권은 관봉권 외부에 바코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 나왔고 누가 찾았는지를 찾는 거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사실 하루면 되는 일인데 그 관봉권을 확보했다는 뉴스는 들렸는데 그 이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가 없어서 좀 약간 밀행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나 이랬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사실 이거는 조금 돌이켜보면 애초에 24년 초에 코인 수사를 하면서 이 남부가 수사를 진행하다가 그 건진에 대해서 첩보를 발견하고 6개월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자 수사를 부랴부랴 시작한 건데 또 압수수색 관련해서 남부지검이 조금 좀 유심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건진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검이 압수수색할 때와 달리 거기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지하 공간을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 법당.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이거는 좀 고의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봉권 그 자체가 증거인데 이거를 뜯을 이유가 전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일당이나 다른 일당들이 뭐 돈을 쌓아놓은 거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개수를 해야 되는데 관봉권은 써 있어요. 5천만 원 이렇게. 그럼 뜯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왜 뜯었을까? 수사관의 실수라고 하는데 과연 일개 수사관이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 평검사도 이런 결정 못 합니다. 이거는 좀 그 윗선의 개입이 있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감찰을 하지 않았다. 남부지검장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데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수사 진행 중이라서 못했다. 지금 수사는 특검에서 하고 있죠. 이거는 단순한 징계나 아니면은 뭐 사실 확인 감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압수수색의 목적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미리 증거를 확보해 놓고 인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건진이 뭐였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사실 원래 평시의 경우에는 또 하나의 게이트가 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럼요. 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출범하기 앞서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놓고 핵심 증거, 뇌물 수수에 있어서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띠지를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은폐한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법무부 차원이나 대검찰청 차원에서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띠지 있잖아요. 제가 막내 기자일 때도 아는 사실입니다. 띠지 있어 없어. 그 띠지에 모든 정보 다 있어. 아니 법조 출입하는 막내 기자들도 아는 사실을
검찰 관계자들이 모르고 실수로 잊어먹었다고요? 지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이래서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감찰도 안 하고 그냥 덮으려고 하다가 이번에 딱 걸렸는데 검찰이 스스로 검찰이 왜 해체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거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정확하게 그 날짜를 특정을 못 하겠는데 이게 올해 초에 관봉권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압수수색을 한 거는 그거 조금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됐어요? 작년 말에 했다고? 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했습니다. 아, 12월 달에 네. 압수수색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아주 수상했던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는 뭐 뜯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뜯기 전에 다 사진 찍어놔야지. 사진은 아마 찍혀 있는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사진은 찍혀 이 있어요? 관봉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은행에서 만들면서 거기에 담당자가 적고 이런 정보가 모든 게 있어서 다 있죠, 정보가. 거긴데 또 지문도 남아 있을 수 있고 뭐가 남아 있어서 뜯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중요하다고 하면 거기 써 있어요. 5천만 원 아니면 뭐 1억 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뜯을 이유도 없고 그 자체로 물증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봉권을 받았다는 건 일반 은행에서 찾았다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을 통해서 직접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돈으로서의 증거가 아니라 물건으로서의 증거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야 되는데 아니 모든 검찰 스토리에서 증거 인멸과 그 증거를 다시 찾아내는 게 항상 메인 스토리거든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거 그냥 작년 12월 달이라 그러면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아니야. 저 한남동 관저에서 우리는 키스스가 돼가고 그 다음에 심우정이는 온갖 짓 다 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독수는 이상한 짓 하고 딱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라인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나는 이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검찰 해명을 들어보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관봉권 5천만 원짜리면 지금 정구승 변호사님이 설명하셨듯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셀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세다가 틀리면 오히려 센 사람이 틀린 거죠. 그런데 그 띠지는 현금 검수한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이거를 떼어내서 잃어버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놓고도 수사 진행 중에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한 놈이 누굽니까? 말도 안 되는 새끼. 근데 이번에 또 통일교 압수수색했는데 통일교에서도 관봉권이 많이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관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청밖에 없고 대부분 이제 검찰, 국정원 이렇게 이제 특수수사를 하거나 대통령실처럼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 관봉권은 실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다발로 갖고 있었다. 이거는 특활비를 세탁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조차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난번 정부나 검찰이 특활비를 없앤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특활비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렇게 좀 발작적으로 대응했던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았나. 사실 관봉권이 개인한테 간 것도 놀라운데 그게 통일교회한테 있었다. 그 건진한테 있었다. 이런 거는 사실 이 자체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은 그 관봉권에 있는 정보를 따라간다고 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확인이 그럼요. 쉽게 그래가지고 가능하기 어느 때문에 기관으로 간 건지를 수사가 정확히 알 어렵지 수 않다고 있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근데 그 당시에도 좀 의문을 가졌죠. 왜 찐윤 검사로 유명했던 남부지검장이 건진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 나갈까? 곧 이제 특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심이 점점 실제로 굳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검찰이 매번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논쟁이 올라올 때 매번 말하는 게 이러한 특수수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검찰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대표적인 발례가 될 겁니다. 그 남부지검장이 그 이후에 옷 벗고 나가지 네, 않았어요? 맞습니다. 야, 징계조차 딱 받지 않았어요. 임명해놓고 징계 그렇죠. 하기 전에 딱 하고 나간 거죠. 근데 이 정도면 분실이 아니라 증거 훼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증거를 아니에요? 인멸한 거죠, 네, 자기들이. 이거 범죄 행위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고 도망간 거지.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조직적으로 했다면 범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담당 검사부터 시작해서 그 결제 라인이 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왜 특검을 합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게 하나하나 드러나면 수사를 당장 검찰에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계속 내란해놓고 덮어 씌우고 덮고 모른 척하고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탈옥하는데 심우정이 도와줬고 심우정 지금 마약 범죄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지 아닙니까? 이런 거 팍팍팍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것만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특검법 빨리 이거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 해병 특검이 임성근 조서 공개 심각한 수사 방해 입건 검토 이은주님이 보내주셨는데 정구승 변호사님 네. 임성근 조서가 공개가 됐습니까? 본인이 그거를 그 PDF 파일로 해서 여러 군데 그 배포로 한 것 같아요. 오. 근데 사실 뭐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하여튼간에. 저희 변호인단 방에 그게 공유가 돼서 변호인단들도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럴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저희가 그래서 혹시 변호인이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이거를 뭐 녹음을 했나? 그럼 통비법 위반인데? 근데 보니까 그 출석 영상을 보니까 변호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했기 때문에 대화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통비법은 안 되겠구나.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 특검법에는 특검수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네. 그 PDF 파일을 보면 특검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비난을 하면서 뭐 질문이 잘못됐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건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근데 이렇게 특검 수사에 대해 비난하기 전에 본인이 진술 거부를 한 300몇 배를 한 걸로 알고 그랬다고 있어요. 그러대요?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진실을 터놓거나 아니면 사실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편향됐다라는 주장을 해야지 지금 임성근 씨가 하는 거는 사실 법조인의 조력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 김건희 씨가 초반에 했던 행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이고 그 임성근 와이프가 수상해. 근데 이거를 조서를 어떻게 공개할 수 있죠?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를 찍은 겁니까? 열람 등 이거는 특검 측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도 궁금해요. 특검에 원래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 열람 등사 정보공개 신청이란 걸 해갖고 자기가 조사받은 걸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특검에서 이걸 해줬는지는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아직 그 시스템까지는 안 갖췄을 거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해서 거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본인이 몰래 녹음을 했거나 디테일을 봐서는 필서나 메모를 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근데 임성근이는 왜 아직 영장을 청구 안 하죠? 그 사실 순직 패병 특검의 인성근은 사실 핵심 용의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거의 메인은 뭐냐면 인성근을 구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나섰던 것이 문제인 거지. 임성근은 이미 과실치사인 게 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서 저희가 아마 특검이 궁금한 건 인성근이 어떤 구명 루트로 했는지가 궁금한 거지. 근데 그거를 구속을 해갖고 뭐 밝혀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구속할 이유도 없고 이미 이제 와서 임성근이 뭘 인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임성근은 약간 후순이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봐요. 왜 건지는 진즉 구속을 안 해요? 영장이 몇 영장 번 여러 번 기각되죠. 아니, 그래서 그게 너무 왜 그러냐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게 특검법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의 비리가 사실은 메인이고 수사 범위인데 건진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와도 연관이 돼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이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통일교. 이 부분이 수사 범위인가 그리고 사실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용력 카파시티를 넘어갔고 이제 점점 사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가에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명태균 게이트만 보십시다. 저희가 사실 홍준표 씨도 있고 우세훈 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김건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건진 관련해서도 다른 걸로 갈 여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 20명 갖고는 지금 터져 나오는 이 의혹을 다룰 수가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고 제가 거의 이제 유일하게 두 특검을 모두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갈 때마다 눈에 가장 띄는 게 라꾸라꾸 침대입니다. 이미 검사님들이 저처럼 이제 변호인들은 이렇게 풀정장을 입고 가는데 검사님들은 어느 순간 이제 점점 옷차림이 추리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략적인 판단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판단이고 전략적인 판단인 게 일단 김건희로 달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남은 건 뭐 추가 개정이거나 아니면 상설특검이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이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16가지 의혹만 밝히기에도 시간이 뭐 말이 안 돼요. 빠듯하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빠듯하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16가지 중에 가지를 친 거죠. 예를 들어 명태균에서는 오케이 홍준표, 오세훈 다 버리고 있대. 김건희를 통해서 대선만 달려가자. 건진 관련해서도 다른 건 다 치고 김건희 관련만 달려가자. 이런 식으로 좀 축소를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실체적 진실을 전체를 파헤치는 것은 사실 약간 요원해졌다. 지금 상태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과 당 차원의 수렴을 통해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건진 어제 영장 청구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네, 그렇게 청구했습니까? 아직 청구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조사의 태도가 결정적일 거고 이미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재영장을 친다는 건 법원에 똑같은 걸 들고 가는 건 약간 기싸움 하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보강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 태도가 많이 중요할 거고 그 사이에 사실 많이 밝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지금 20일 안에 기소하고 또 그 다음 거 기소를 하기 위한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거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긴 가는데 네, 임성근도 네. 건진도 똑같습니다. 구속을 하는 순간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추가 수사가 거의 어렵습니다. 별건이 아닌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없거나 뭐 다른 참고인에게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진술에 위력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우리가 20일 타임 리미트를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기소를 하게 되면 구속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네. 기소한 구속 날로부터. 네, 기소. 예. 구속된 날부터. 구속된 날로부터. 그러면 구속 기간을 산입합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기소를 안 하면 그 구속 기간이 끝나면 풀어줘야 되는 풀어줘야 거고. 됩니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부터 빠르게 만약에 임성근 씨를 구속을 했다고 하면 벌써 지금쯤이면 기소를 쳤어야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기소에 충분한 증거나 이런 걸 모으기 위해서 기소를 빨리 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예. 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할 수 있을 때 보통 마지막 영장을 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고 아니면 최소 한 개 혐의는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영장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개 혐의로 6개월이지 그 다음 혐의로 6개월, 다음 혐의로 6개월은 또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영장을 친 혐의로만 6개월을 수사를 할 거고 재판을 할 거고 그 사이사이에 별건으로 이제 계속 기소를 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하겠죠. 김건희는 내일 또 출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또 나올까요?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전략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구속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지금까지 말해와선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뭐 역사적으로 자기의 스스로 개인의 역사적으로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김건희가 말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으로 됐고 이제 그런 변호인들이 바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봐봐요. 본인이 조사를 많이 받아봤다고 생각하지만 다 호의적인 수사기관이었고 이제 객관적인 수사기관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본인 말빨로 본인의 그 기술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걸 본인도 이제 겪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점점 어제 조사 때처럼의 태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때도 동일했습니다. 가서는 원래 맨 처음에는 자기가 90%를 얘기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변호인들이 뜯어말리기 시작하니까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뭐였죠?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다. 아마 다른 피의자들도 동일한 그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김건희는 이제 출석을 한 이유가 일단 윤석열하고는 형량이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윤석열은 뭐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뭐 일단은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검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걸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그걸 간 보려고 간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김건희 씨가 거기서 진술 태도를 보면 자기가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받은 수사는 자기한테 검사가 와서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든 조서를 꾸며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서를 자기한테 특검도 그렇게 할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왜냐면 간을 볼 때는 모르쇠를 많이 섞어가면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를 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사실은 증거를 저희끼리 뽑아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그냥 보면은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남성이야. 내가 가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자. 그러고 나서 작전 그게 아니라니까는요. 이 여성은 내가 가서 꼬리를 흔들건 이 꼬리를 어떻게 하든 거짓말을 하나 하든 간에 내가 이거를 휘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을 썼다고 하면 거기서도 기억이 안 난다 모르쇠 전략을 써야 기억 환기용으로 제시하는 증거를 더 받아볼 수 있고 그걸 받아보면서 아 이걸 갖고 있구나 하면서 그때 뭐 이거는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있죠. 저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텐데 네. 김건희 씨가 첫 조사에서 보였던 행태는 거짓말이었죠. 그거는 내가 이 임기응변과 나의 화술을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스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조금 더 같아요. 젊은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여성을 좀 더 잘 아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 참. 김건희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영화 중에 리플리라는 영화 아시죠? 예. 거짓말 하다가 정말 자기도 어느 순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현실 속에서 그게 본인이 정말 착각하는 약간 김건희 씨 보면 그 리플리 증후군이 딱 떠오르고 요즘 또 희대의 새로운 명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권성동 의원을 보면 이제 가오나시라고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사람들이 떠오고 이제 또 김문수 전 의원을 보면은 글쎄 이거 차마 말하기도 민망한 대국민 성희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은 사실은 국정농단이라던가 계엄이 일어난 것이 다 연결된 거니까 이제 특검에서 밝혀야 되는 거고요. 권성동 의혹을 둘러싼 의혹도 이제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듯이 특검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뭐 특검이 하든 수사라든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발 안 본 눈삽니다라는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이렇게 댓글 쭉 보니까 김진애 의원님 너무 백운기 앵커 놀린다고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기정님은 어떤 분이에요? 왜 이런 글을 올리시는가? 예. 뭐 근데 배운 갱쿠닉 같은 사람이 김건희 같은 여성한테 가장 먼저 속아 넘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적당히 또 속아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그걸 잘하는 거지, 그냥. 제가 어제 만난 정상은 아닌 여잔데. 예. 제가 어제 만난 여성 변호사님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영부인이 왜 저렇게 물건을 많이 받을까라는 얘기를 하니까 오빠들한테 물건 받는 버릇이 있었을 거다. 아,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요. 저도 이거 깨달았습니다. 한데 그 사람은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6천만 원짜리는 이제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300만 원짜리 최재형 목사님한테 받은 거는 이제 보정 하나 주는 거지. 너 갖다 써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그 버릇이 돼 있는 그런 여성이에요. 아니 근데 그 김건희를 만난 몇몇 남자들은 일단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얘기들을 몇몇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랑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명태균 씨는 김건희는 자기 것 챙기는 것보다는 남한테 베푸는 거를 좋아하는 그럼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그런 얘기를 사람이에요. 해요. 그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왜 그 콘스탄틴 시계 줬던 서성빈 씨가 네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난번에 인터뷰하는데 이혼 한 푼도 다 받아간다. 아니 그 사치를 모르는 여자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쏠란가. 네. 작전이 다 다르다니까. 누구를 어떤 걸 꼬시기 위해서 명태균한테는 뺏어먹을 것도 있잖아요. 여론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나를 위로도 해줘야 되고 내 꿈도 해몽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베풀거든요. 밑에다가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신불자였기 때문에 그 김건희 씨가 주는 그 금일봉이 500만이든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거고 그럼요. 그 서회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으니까 네. 그분한테 어필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글쎄요. 근데 이게 전두환이 하던 방법하고 비슷하잖아요. 전두환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정경유착 방법 써서 재벌들한테 돈 뜯어내면 심지어 본인 집으로
불러온 테니스 강사들한테까지 돈 턱턱 줬다면서요. 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절대 충성 맹세한 사람들한테 돈 턱턱 주고. 그럼. 그런 돈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야 세상에서 이런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뜯어내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고 돈 없고 빼갚는 사람들은 부당한 일 당하고 저는 사실 요즘 김건희 보면 여자 전두환이 아닌가 더 악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아니 제가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마키아벨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마키아벨리가 세상을 휘어잡는 거는 딱 두 가지다. 무력, 또 하나는 유혹.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유혹이라는 건 시민들의 환심과 이 지지를 받는 것도 이게 유혹이거든요. 그게 언론을 통해서 원 아니면 베푸는 거. 전두환이는 무력 내가 꽉 잡았잖아. 이거 가지고 하는데 여성이 하려고 그러면 여성들은 시민들을 등에 업어야 되는 걸 그걸 알거든요. 내가 보면 김건희는 여태까지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게 어떤 때는 허영을 쓰건 어떤 때는 돈을 뿌리건 어떤 때는 무술을 그 무속을 쓰건 간에 그렇게 환심을 사게 하는데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여성이 권력을 얻으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전혜연 원장님 자신 있으세요? 전혜연 원장님도 좀 해봐. 말씀을 듣다 보면 한덕수 이자는 남자 김건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사악하거나 이렇게 악랄하기로는 단수가 높아도 한참 높죠. 저는 한덕수를 쭉 보면서 저렇게 노예한 자가 윤석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일하는 거를 이제 한 며칠 만에 딱 간파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어떤 자 이제 알겠죠. 그러면 내가 저자를 어떻게 요리를 해서 해 먹어야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다면 맨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생각도 했겠지만 그 다음에는 뭘 바랄 게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 나한테 이제 주어진 마지막 공직의 기회인데 한 번도 아니고 내가 두 번이나 총리를 할 수 있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기본 아닙니까? 평생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살았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도대체 국정에는 관심 없고 이놈 기분만 잘 맞춰주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맨날 술 처마시고 안 나오고 야 그거 나갔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던 자를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면서 이것저것 해먹고 나중에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뭐 빼박이 뭐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니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에 나와서도 마음대로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해먹다가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오늘 한덕수 출석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조사받고 또 이번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마 오늘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 그 전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오늘 출석하는 장면 한번 보시죠. 네. 선생님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이신가요? 계엄문건 챙기는 점을 시키지 않겠다는 보도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계엄 선포 측과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고생하십니다는 무슨 정구숙 변호사님 영장 청구로 바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사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발언이 굉장히 그 거짓을 계속 얘기를 해왔죠. 심지어 이제 국정감사나 아니면은 우리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걸렸으니까 전 자백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20일의 리미트가 걸리는 그 구속영장을 안 칠 수도 있겠지만 또 나온 것만 인정을 하고 특검이 갖고 있는 다른 증거와 배치되는 거짓말을 하나라도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덕수가 그렇게
그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사안도 아니고 계엄에 관련된 사항인데 뭐 뒷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몰랐다 이딴 식 거짓말은 결국 CCTV를 확보함으로써 밝혀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계속 거짓말을 했을 거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한 나라의 총리였던 인물이 거짓말했던 건 결국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추경호랑 계엄 당일날 11시 12분 경우에 통화했다. 이거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방해하려는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엄중했고 그동안 거짓말한 것으로 봤을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참고로 저는 김건희 구속수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늦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 부분의 증거가 인멸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에 대해서도 빨리 구속을 해서 오히려 증거인멸이라든가 말맞추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봉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한덕수 거짓말 시리즈 한번 들어볼까요? 한덕수가 지금까지 또 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번 다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보면 한덕수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면은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이 주는 걸 못 봤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그냥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바바시님, 최상목은 한덕수 다음 차겠죠? 지금 우리가 쭉 봤는데요. 한덕수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김진애 의원님, 저는 음흉한 사악한 거짓말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어떤 분노가 치미냐면 저자는 우리 국민을 상당히 좀 무시하는구나. 우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한 대 쳐버리고 싶어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CCTV가 나오지 않았었으면 하나라도 드러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끝까지 그거 우겼겠죠. 아니 근데 저는 사실 한덕수 볼 때마다 항상 최규화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도 최규화도 당시에 결국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지킬 거는 좀 지킨 게 있단 말이죠. 버틴 데까지 버텨봤죠. 버틴 데까지 버텨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최규하는 버텼고 저자는 같이 이렇게 했던 자죠. 글쎄요. 근데 저는 한덕수의 심리가 이럴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야 이게 웬 떡이야? 나한테 또 총리가 오네. 그리고 한 일주일 열흘 보니까 이야 이거 뭐 저 대통령이란 자 내가 다 손바닥에 놓고 내 손오공 손바닥에 놓고 하면 되겠네. 저 보니까 김건희한테 완전히 뒤집어 김건희한테는 와이프 보내가지고 쏙쏙 하면 되겠네. 딱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모든 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옳다구나 이 계엄에 묶이니까 처음엔 놀랬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 저기 송정에는 놀래긴 놀랬을 겁니다. 근데 놀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이거 당했구나.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관료와 교회주의자의 속성이 딱 나오는 거죠. 어떡하냐? 나까지 걸려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 헌법재판소 다니고 국회에 나가고 거기서 탄핵당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 사이에 거짓말을 얼만큼을 했어.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눈이 휘가닥 뒤집힌 거예요. 아우 난 정말 끔찍해. 이 사람을 보면은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는 사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네. 지가
언감생심 대통령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을지도 그렇죠. 몰라. 대선 후보가 되면 나중에 그래도 내가 구속은 그쪽 안 될 당에 거야. 대선 후보였는데 정치 탄압이다. 네. 막 이렇게 나섰을 거니까 글쎄요. 그거 안전판 만들려고 출마하려고 지랄했던 거죠. 네, 정확히 그러니까? 보면 본인 그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자기 비서실장조차 자기가 임명하지 그럼요.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총리라는 직함을 얻고 싶었던 그냥 그 고위공직을 원하는 마지막에 말년에 그 스펙을 얻고 싶었던 할아버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란 당시를 보면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서 이런 게 아니라 차후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 서류를 그 제작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주요 임무 종사로 봐야 되고 네. 그렇게 자기가 한 행위가 있다 보니까 이대로라면 중형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계산 아래 이제 헌법재판소나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만약에 정말로 그때 자기의 변명대로 논란 상태였다면 누구보다 먼저 배신하고 증언을 했을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주요 임무 종사자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 후보까지 나가려고 무리수로 뒀던 거죠. 근데 결과는 법에 따른 처벌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 한덕수 진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헌법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 보좌라는 게 신기 보좌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 계엄 상황에서 지금 보면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뭔가 은폐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문건 만들었다 폐기했다 난리친 거고 그 이해를 한번 살펴보면 한동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공동정권 운영 어쩌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다가 그 다음에 대선 출마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문제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계속 부딪히고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본인이 윤석열을 제대로 보좌를 못했다는 것에서 일말의 책임감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본인의 권력만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건데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으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단 한 번이라도 반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하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속수사해야 되고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이제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료 집단 그리고 군 집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냉철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치른 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1950년이니까 75년 됐어요. 75년. 전쟁을 75년 동안 치르지 않으면서 군은 썩을 대로 썩었죠. 그래서 그런 군이 결국은 내란에 가담하고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관료 사회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개혁했는데 관료로서 평생 헤쳐먹었던 사람들이 했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한덕수, 최상목, 조태용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계속 그동안의 관료들을 비판할 때 복지부동, 복지안동 이런 거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자들 하는 거 보면은 한덕수, 최상목, 조태용 다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게 나한테 내가 보신하는데 유리한가 이것만 생각했던지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한덕수 생각하면 잊지 못하는 장면이 내란 이후에 한덕수, 한동훈 나란히 국회에 서가지고 이렇게 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때 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전국 수습방안 한다고 대국민 담화하는 건데 저때 또 당사로 오라고 그러니까 또 쪼르르 가가지고 한동훈 옆에 서가지고 저 각도 좀 보세요. 각도. 너무 웃긴다. 정말 한동훈이 각도나. 한 씨가 웃기고 앉았네 정말. 저때 달려가가지고 또 저기서 또 뭘 한번 해먹겠다고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전혜원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공동정권위를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한 거고 그리고 저쯤 되면 한동훈이 손을 내밀었든 안 내밀었든 국민들한테 정말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국회에 탱크를 보내게 한 나라 그리고 그런 대통령 옆에서 2인자로 살아왔던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또 권력을 누리겠다? 이거 진짜 어이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 손잡고 대선에 나와 저는 윤석열만큼 뻔뻔한 사람이 한덕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이런 관료는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엄벌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큰 책임이 있던 관료였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제2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의 권력 유지에만 지금 급급했던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엄벌을 쳐야 되고요. 이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이제 한덕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같이 가담했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돼야 된다. 제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숨은 뜻은 여기에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덕수 보십시오. 한동훈 옆에 부동자세로 서가지고 나는 누가 되든지 힘 있는 놈한테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 그거 아닙니까? 예이라이 부끄러워. 대한민국 엘리트의 민낯이죠. 어떻게 보면 평생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준 혜택을 받아서 성장했던 사람인데 책임은 한 번도 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온 대한민국 엘리트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던 그 신화, 약간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신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광명님, 한덕수는 우리 대머리들에게 수치입니다. 전광명. 나홀로님, 목이 길고 굵어 슬픈 덕수야 잘 가그레이. 엄지손가락. 아, 진짜 엄지손가락이죠. 머리부터 여기까지가 다 일자죠. 근데요, 최근에 그 말을 참 많이 윤석열이 묻은 자들, 그러니까 검사니, 온갖 관료들, 또 한쪽에서는 김건희가 묻은 자들 다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정말로 한덕수도 윤석열한테 오염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한덕수도 처음부터 그렇게 뻔뻔하지는 못했거든. 처음에는 그래도 국회에 나와서 그래도 관료로서 좀 숙이는 자세라든가 이런 거 했는데 윤석열이 뻔뻔하게 나가가지고 그 바이든 날리면 이런 소리 하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혓가닥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정말 오염시키는데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 극우적인 멘탈리티와 행동이 굉장히 오염이 빨리 됩니다. 저는 근데 문제가 돼요. 한덕수의 과거 전력을 살펴봤을 때는 그냥 본성이 드러난 거고 가면을 벗어도 가면을 벗어도 우리가 강자다라는 걸 윤석열이 전파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성이 드러난 거지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윤석열한테 오염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괜찮은 사람까지 아니고 척이라도 했지. 맞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냥 뻔뻔하게 난 정말 한덕수 저럴 줄 몰랐어 정말. 아까 김진희 의원님이 엄지손가락이라고 한덕수 얘기하셨는데 나홀로님은 면봉 하나가 서 있는 듯. 면봉. 근데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 관료라고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국은 물러났거든요. 본인이 사의를 표시하고 물러났어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내 양심상 또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료는 다 똑같다 이렇게 모든 관료를 할 건 없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한덕수처럼 권력을 연장하고 싶은 사람은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모양새를 했다가 그 다음은 한동훈하고 손잡았다가 그 다음은 윤핵관과 손잡고 대선 출마했다가 이런 모양새를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부 관료 엘리트들의 민낯. 저 정말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관료 중에서 못된 것만 다 골라가지고 해 먹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는 오늘 이제 조사받고 아마 구속영장 청구 해야죠. 지금 뭐 정구승 변호사님은 답변 태도를 보고 결정할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한덕수가 주요 가담자가 아니면 누가 주요 가담자겠습니까? 그리고 떡하니 그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CCTV에. 그런데 뭐 뒷주머니에서 나중에 발견했느니 자기가 거짓말을 할 때는 평소에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러면 내 말이 진짠가 거짓말인가 믿겠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지금 좀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추석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 한 열흘 정도 남았을 텐데 지금부터 해야 한덕수 하고 나서 최상목하고 차근차근히 그다음에 추경호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 시점은 딱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국민의힘 다른 그 탄핵에 찬성했던 그 특검 수사에 적극적인 호의적인 의원들의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는 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치고 가기 위한 밑그림은 다 끝났다. 오늘 와서 너 어떻게 하나 보자고 제가 한덕수 씨의 변호인이라면
너무 우리말을 그대로 다 받아 적어주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 얘네 준비 끝났구나. 아, 저 라는 생각이 들 거라서. 저 언제 나경원 소환하나? 아니, 그분은 재판부터 받아야 돼요. 6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아, 있는데. 나경원 소환하면 무슨 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네. 씨. 뭐 이제 그 재판보다 이 재판이 더 먼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신병 구속이 되면. 윤석열도 제가 왜 그 얘기를 예. 하냐. 요새 나경원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나서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수상해요. 그러니까 한독수가 왜냐하면 지금도 요새 계속 뭐 윤석열이 무슨 저기 수갑을 채웠네, 뭘 했네 이래가면서 계속 무슨 인권 얘기하고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잖아요. 나경원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서서 지금 그러거든. 원래는 유명한 권력 풍향계였잖아요. 글쎄요. 예, 그러는데 갑자기 윤석열한테 붙어서 극렬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그런 분들이 꼭 가담이 많더라고요. 글쎄. 대표적인 예가 윤상현 의원이었죠. 그런 걸 보면 왜 갑자기 아니, 그렇게 그 급발진을 하지? 나경원은 윤상현 다음이야, 순서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윤석열 수감 얘기 하시니까요. 오늘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외신에서 보도된 것처럼 이렇게 나온 사진이 있어요. 윤석열이 안과 진료를 받는데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고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진인데 저게 일부에서는 외신에서 보도된 거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AI가 만든 사진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저걸 본 적이 없는데 없죠. 어떻게 보세요? 어디서 났나? 저기. 네, 원리 원칙상 잘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 2, 3년 전에 그 병원 진료 중에 재소자가 탈주한 적이 있었고 윤석열 정권 때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서 이제 전자발찌를 채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시대 때 만든 규정에 따라서 자기도 똑같이 당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했을 네. 건데 왜냐면은 수갑 차고 발찌 차고 검사 받았다라고는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 사진이 진짜일까 아닐까 궁금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AI 같은. 저 이거는 예. AI 같아요. 왜냐하면은 눈이 안 맞아요 지금. 눈이 여기에 제대로 안 맞잖아요. 렌즈에 제대로 안 맞잖아요. 배경도 그렇고. 약간 좀 이질적인. 예. 그래서 이거는 저긴 것 같아요. AI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보통 저기 수갑이 안 보이게 위에 담요를 덮어. 그런 거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저렇게 이거 했을 이렇게 거다. 해놓고 이제 저쪽에서 극우 쪽에서 오히려 써먹으려고 저렇게 만든 거죠. 그럴 자기네들 수도 있죠. 써먹으려고. 예. 근데 이제 영문으로 마치 뭐 외신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골석 재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뭐 일단 우리가 지기현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불리한 증언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운전병을 했던 이민수 중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계엄 다시 하면 돼. 그런 윤석열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저런 증언은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증거 능력도 당연히 있고 증명력도 엄청 뛰어난 증거죠. 네. 핵심적인 증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 증언의 효력을 감별할 때 얼마나 사실과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증언인가. 그다음에 저 증언을 해서 저 사람이 얻게 될 이익 같은 게 뭔가 뭐 이런 것도 보지 않겠어요? 당연히 다 확인을 하고 저 당시에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뭐 3명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둘이 동일한 증언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도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증명력이 뛰어난 증거라고 할 건데 저는 이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가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2차 대전 때 뉘른베르크 재판이 아직도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 내란 재판에 대해서 저렇게 전원으로 들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다 역사에 남아야 되고 역사의 사초로 남아야 되는 사건이고 맞습니다. 증언입니다. 일부 군인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분들조차 없어서 진행 상황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연대나 민변에서 활동가들을 통해 갖고 메인 재판, 윤석열 재판이나 뭐 이진우 같은 사람들은 팔로우가 되지만 그 외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정말 깜깜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그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데 이게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내란 재판이면 이런 거를 공개하고 증거로 남기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올해 말까지면 안 되잖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한독수고 뭐고 이거 빨리 좀 진행돼서 몇 사람이 더 기소가 돼. 기소가 되고 그게 나타나 그러면 이제 여론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거 추석 전에 했으면 좋겠거든. 추석 전에는 적어도 특별법이 이게 만들어져야 그래야지 추석 지나고 나서 이게 재판이 공개가 되는 거로 갈 수가 있잖아요. 심정적으로는 그래서- 특별재판부법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위헌 소지나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네. 최소 생중계와 박제 네. 영상 박제를 할 수 있게 생중계는 되어야 된다. 모든 내란 관련 재판에 대해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2차 대전 끝나고도 했어요. 근데 지금 2025년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뭐 기술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뭐 사법개혁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오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사법개혁에서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모든 재판을 공개하고 박제해 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증언을 했던 이진우 사령관 운전관 부사관이니까 운전병이라고 안 하나 보죠. 이민수 중사가 원래는 윤석열 쪽 요청 증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랬던 것 되게 같은데. 많이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 박정훈 대령님 사건 할 때도 그 부사관을 불렀길래 해고가 됐구나.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오셔서 바로 양심 고백을 바로 하셨어요. 나는 뭐 군인으로서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킬 수 없었다라고 말하시는 훌륭한 분들도 계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윤석열 측 변호인은 유리한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증인을 많이 부르는 게 전략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일단 다 불렀을 겁니다. 이게 약간 조직범죄 사건에서 자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속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혐의가 없다고 그러면 만기를 시키는 방법으로 증인을 한 20명 불러버리면 됩니다. 그 윤석열 쪽에서 요청한 증인이었는데도 이렇게 지금 법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검사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긴장하고 떨렸었고 저한테 피해가 올까 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지금은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상황이 바뀌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중사가 이 사건을 이 내용을 알면서도 자꾸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을 못한다는 그 내용이 잠이 안 오고 저 혼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하게 됐습니다. 법정이 뒤집혔죠. 그리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가 대통령과 이진우 사이에 통화하는 내용을 아주 일부는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증인이 그 통화를 들을 당시에 이게 대통령 목소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나?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어떤 이유로 들렸나? 그 전에 전속부관 오상배 대위가 대통령님 전화 왔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왜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가 뉴스에서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그러면 피고인의 말을 들었을 때 윤석열이에요. 어떤 생각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믿음이 깨진 것 같았습니다. 군통수권자잖아요, 윤석열. 이럴 때 정말 눈물 나는 게 처음에 이진우 사령관이 증언했을 때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오상배 대위가 그 안에 같이 있던 사람으로 증언을 해줘. 그러니까 그때도 막 뭉클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운전병이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냉큼 또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양심 고백. 그동안의 양심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야. 그 뭉클한 저기로. 야, 이럴 때 하늘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뭉클합니다. 진실의 힘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게 본인도 군인인데 나라 지키라고 임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랬겠지만 저는 총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럼요. 국회의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이거를 막아야 돼.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술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판단도 했겠죠. 내가 침묵한다고 해서 이게 안 밝혀질 것 같지는 않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 대위가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유사한 진술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 계신 분들이 힘들겠지만 이 내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던 군인들의 정말 용기 있는 진술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 정부승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란 재판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용기 있게 증언을 했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었는지 이것을 남기는 것도 저는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덕수의 거짓말 시리즈는 짜르르 우리 만듭시다. 정치 너무 재밌겠어요. 청와대 TV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해제는 무슨 해제야. 내가 또 다시 선포하면 되는 거야. 상당히 집단에는 똑똑한 거죠. 그러면서도 무슨 뭐 계엄은 대국민 호소였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씹으렸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 심판 때 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집단에는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믿어줍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윤석열이는 헛똑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원식 국회의장. 네. 예. 헛똑똑이? 똑똑인 적이 있었나? 왜냐하면 맨날 그냥 국회 본관 앞에 매안 있었던 입장으로 마시려고. 본관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입장으로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군인들이랑 몸싸움을 해갖고 못 들어오게 한 거고 그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정말 몸을 던져서 막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제 의결이 된 다음에도 시민들이 입구를 풀지 않았어요. 왜냐면 또 쳐들어올 실제로 또 쳐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아서 저도 실제로 그날 국회 본관 입구 지키다가 4시 반인가 5시가 넘어서 이제는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나서야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4시 반에 해제가 됐으니까 겨우 그때 해제가 됐으니까. 우원식 말도 안 의장의 돼. 얘기가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적어도 내가 계엄 발동하고 그걸 해제하려면 며칠은 걸리겠지.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 이렇게 오판을 한 건데 이 모질이가 원래 이 비상계엄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판한 거죠.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네. 헛똑똑이에요, 법적으로. 아, 법적으로요? 난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상계엄 해제하고 국회법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한 4일은 걸릴 줄 알았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소견이라도 들을 줄 알았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다는 건데 그건 국회법입니다. 국회법. 네. 국회법은 보통의 절차는 상임위에다 안건을 내고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법사위로 가서 법사위가 의결하면 본회의로 올라오는 게 보통의 절차죠. 아, 네네네.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해설집이 있어요. 해설집. 해설집. 해설집에는 직권상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 그게 있어요. 비상계엄은 직권상정할 수 있게 돼 있는. 요걸 안 본 거야. 직권상정. 그러니까 법률가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었다. 네. 아니 근데 그건 정말 이상하네. 어떻게 해설집에만 있냐 그게? 아니 그게 저도 국회 규정법을 꽤 봤는데 해설집에만 있어요 그게?
그 법 밑에 네. 보통 그런 해설집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계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주 보는 법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안 되는 거 신라면 못해서. 네, 각주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안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박정훈 대령님 사건 관련해서 오판했던 것 중에 아마 물론 법률 비서관이 잘못된 조언을 했던 것 같은데 해병대 수사대에는 수사권이 없다. 라는 잘못된 해석을 듣고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사실 오류가 난 것처럼 아마 그냥 단편적인 결과만 듣고 그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다행스럽게 그 해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근데 뭐 최근에 우원식 의장님 뵌 적도 있고 또 우원식 의장실의 보좌관들에게 들으면 정말 침착하게도 대응을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불 켜세요 하면서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불을 다 켜게 한다거나 혹시라도 단전단수 상황이 됐을 때 또 사람은 점검을 한 거 그리고 재빨리 의원식 의장에게 연결해서 담을 얹고서라도 들어오게 한 거 이런 굉장히 대응을 잘했다고 보고 무엇보다 저는 윤석열이 정말 시민들이 몸으로 탱크를 막을 거다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주변에서 저녁 먹다가 혹은 주변에서 누구 만나러 갔다가 모여든 건 이건 정말 윤석열도 상상 못한 대한 국민의힘이다. 그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707 특임대를 시민들이 몸으로 막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저도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약간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이거 내가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사실 내가 취해서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막고는 있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국회에 계셨어요? 네, 저 본관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관을 왜 그때 거기 계셨어요? 그때가 그 명태균이 기소된 날이라 저희 그 변호인단이 회식을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하다가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이랑 문건일 변호사는 뭐 방송이랑 지방 사건 때문에 먼저 가고 저만 이제 국회 관련자분이랑 2차를 가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 개헌 발표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정문에서 약 한 50m 거리에서 술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국회 담벼락이 통제되기 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때 현장 영상 보면 가끔 제가 나오더라고요. 조국 의원님께서 막 다음번에 그좀 밝혀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얼굴 시뻘건 제가 가갖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막 말이야. 군인들한테 아니요 그 조국 의원님한테 그래서 왜냐면 그때 헬기가 떴다 막 소리가 들려서 막 그때 제가 계속 변호사다 너네 이거 통제하면 안 된다라고 막 경찰이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좌관들 들어오게 하려고 막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헬기가 떴다 이래서 위에를 보니까 헬기가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인터뷰하고 있던 조국 의원한테 막 가야 된다 하고서 다 같이 잔디를 가로질러 갖고 일단 왜냐면 본관에 가야 이걸 어떻게든 군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뛰어가면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유언 남기고 왜냐면 그때 생각났던 게 그 광주 때가 생각이 나서 그 나중에 뭐 제가 잡혀가든 아니면 나쁜 일을 당하든 이랬을 때 마지막 장소를 알아야 분류를 해서 시체라도 찾을 수 있다 이래갖고 나 거기 그 국회 본관 앞에 있을 거니까 나를 꼭 찾아달라 하고 본관에 서서 뭐 다른 시민들은 앞에서 군인들을 막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하다가 뚫릴 것 같아서 문을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뒤에 정신 차리니까 뒤에 보좌관님들이 이제 바리케이트를 쌓아서 조그만 통로가 돼 있고 이제 다른 경비대원 분들이 오셔서 저 경비대분 두 분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이제 문을 그냥 몸으로 막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저도 술을 많이 먹은 상태니까 술 먹었어. 용기가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맞나? 거의 초현실. 그리고 나중에 총을 들고 오잖아요. 네. 와 진짜 총이다. 이래갖고. 야 총이다. 네, 진짜 뭐 제가 사실은 뭐 개인 SNS에 와이프한테 전화했던 부분을 일부분 올렸는데 그거는 사실 찡찡이었고 진짜 유언 남긴 부분은 제가 너무 울고 너무 욕을 많이 해갖고 녹음이 돼 있어요? 네, 저 변호사니까 통화 녹음이 다 돼 있으니까 애들한테 보여. 김영현 여사님도 당시 이재명 대표 직접 운전해서 오면서 우는 장면이 다 녹화가 돼 있잖아요. 계속 울잖아요. 저도 계속 말할 때 계속 울고. 너무 변호사님은 그때 유언을 뭘 남기셨어요? 찾아달라고. 나 찾아달라고. 본관 앞에 있어. 찾아달라고. 빨리 분류해줘. 그래서 혹시 애가 있습니까? 그때는 없었고 지금 이제 11주 차입니다. 아이고. 11주? 네, 뱃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막 제가 들어가 있는 모든 단톡방에 저는 정부승 변호사입니다. 전 본관에 있습니다. 제발 저를 찾아주세요. 서울의 단톡방, 변호사 단체 단톡방 아니면 친구 단톡방에 올려서 나 나중에 꼭 찾아달라. 왜냐면
잡혀가면 모진 고초를 당한다고 해갖고 12주 차면 그때는 임신 중 아니었나요? 임신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예. 아이고. 준비 중. 작년 그래서 12월이니까. 그렇게 됐구나. 예. 만약에 임신 중이었다면 유복자가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랬을 텐데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런 그러니까요. 경험을 하셨군요.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상처를 준 자들이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더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더 끔찍하네.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님들이라든가 영상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이 서울시에 있던 우리 민주당 서울시의 지방의원들, 구의원들 이런 분들 연락받자마자 이렇게 다 왔는데 엄마 구의원이 있거든요. 아이가 2명인데 껴안아주고 나왔대요. 다시는 못 볼까 봐. 저도 와이프가 정말. 엄청 말렸어요. 네. 꼭 왜 오빠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까이 있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찍을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실 숨어 있으면 나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근데 그때 다 그 전에 그 국정감사 때 김규현 변호사가 그때 드론 뜨고 이랬을 때 제가 김규현 변호사 변호도 맡다 보니까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이번에 진짜 계엄하려나 보다. 이번에 형 어차피 잡혀갈 거니까 그때 국방부에서 국정조사 중이어서 멀리 가지 말고 지하 2층 바로 지금 내려가라. 그래서 막 장난을 쳤더니 갑자기 김규현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만 잡혀갈 거라고 생각해? 너도야. 그러니까 근데 그 여의도 앞에서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야. 아 나도 어차피 도망가봐야 나도 잡힌다. 그러면 이걸 무조건 해제시켜야 된다. 그러면 국회밖에 없다. 라고 해서 얘 엄청 뛰어간 거죠. 저는 사실 그때 강원도에 내려가다가 이걸 듣고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저는 이게 누가 해킹을 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뉴스를 키니까 이게 이제 장면이 막 일부 나오는데 의장실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바깥 상황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장실에 있는 분들한테 문자로 지금 유리창 깨고 있다고 빨리 하시라고 막 이런 문자 보내고 사실 좀 부끄럽지만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바로 옷을 입은 채로 서울로 올라왔는데 9km 달려갔는데 저희 엄마가 가면 죽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저희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똑같았습니다. 가면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죽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달려 나왔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의장실 사람들을 봤는데 거의 혼이 나갔다. 아, 그럼요. 예, 예. 그분들은 국회 밖으로 못 나오고 3박 4일 동안 거의 씻지도 않고 이렇게 의장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계엄을 겪어본 분하고 겪어보지 않았던 세대들이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저는 지금도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울컥울컥한 게 계엄 발표했을 당시에 그 아버지가 그 장교 아들에게 아들한테 전화하는 전화하는 그 목소리 생각할 때마다 그 훌륭한 아버지였죠. 일단은 절대로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때 죽음을 생각하는 세대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세대가 결국은 그 계엄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젊은 세대들을 변론을 하자면 거기에 있던 그 군인들도 저한테도 한 10살 차이 나는 동생들이었는데 본인들이 그 주저하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나중에는 저도 이제 막 막다가 이제 갑자기 생업이 생각이 나서 얘들아, 형이 제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니까 항명정문 변호사야 이러면서 막 명함 뿌리고 얘들아 지금 물려가면 형이 다 무죄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항명해 이러면서 막 명함 뿌리고 막 형이 명함 뿌려서 거기서 명함 200장 다 썼습니다 그냥. 야 지금 물러가면 무죄야 반란에 가담하지 마. 내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야. 나중에 그 명함 들고 오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 그거는 무료로 해드려야죠. 지금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눈물 우리는 나네. 지금요 정말 역사의 한 한순간이 복판을 지나가고 지나가고 있는 있어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살면서 이런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역사에 우리가 한복판을 지나는데 그걸 잘 생각해 가면서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2부에서는 또 역사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님 모셨는데요. 한시준 관장님이 독립기념관장을 할 때 8.15 광복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광복은 누가 줘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찾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말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유, 김영석이라는 자. 아유, 지금 독립기념관장으로 있는 새끼예요. 연합군이 준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아이고 나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놈이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 정말 끔찍해. 아. 예. 그래서 오늘 그 브릿지도 좀 의미 있는 거를 준비했는데요. 정어리 서포터즈가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대화에서 모셨던 장도리 만평 박순찬 화백 아시죠? 박순찬 화백이 환쟁이라는 만화를 이번에 펴내셨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선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시사 만화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만화가의 일생을 그린 만화인데요. 그 책을 펴내서 여러분들 소개도 할 겸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함께 해주신 김재래 의원님, 전혜원 원장님, 정구성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뵙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쳐서 이후에. 쳐서 이후네요. 가을에 뵙겠네요. 네.